벌써 한 달 반 전인가요? 대선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 쓴 게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그때는 대선 한참 전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만큼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저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회전하신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일 먼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보고 주문하신 게, LG그룹이 파주에다가 디스플레이 공장, TFT LCD 디스플레이 공장을 그 당시 세계 최첨단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거대한 규모로 짓는 것을,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선 재벌에 대한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수도권에 절대로 공장을 새로 지어서 안 된다 하는 그 수도권 규제하고 그린벨트 규제가 우리나라 규제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깰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강고한 그런 규제였는데, 그거를 무시하라고 하는 주문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농지 전용뿐만이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얽혀 있지, 문화재 뭐 해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이거 불가능한 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 목이 10개 있어도 이거 못하는 겁니다. 예? 아니, 장시간 그거 안 해주면 일자리가 전부 다 중국으로 간다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필립스하고 합작투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해주면 저 중국 가서 공장 짓겠다고 지금 필립스 쪽에서 저걸 한다니까,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 무조건 하여튼 되도록 해주라 그래가지고 참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나중에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딱 지시한 거니까 감옥은 안 가더라고요. 네. 뭐 그 이후에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하고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하고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구나.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추구하는 똑같은 목표는 뭐겠습니까? 고르게 잘 사는 세상입니다. 고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는, 세상의 경제를, 나라 경제를,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나라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 고르게 하고 잘 사는 하고가 왕왕 충돌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수순의 차이입니다. 잘 살게 만들면서 고르게 하는 거는 비교적 쉽게 풀리는데, 왜냐하면 소득을 늘려주면서 돈을 더 벌게 만들어 놓고, 너 돈 더 벌었으니까 그 더 버는 것 중에 좀 국가에 더 내놔. 그리고 전에는 요거만큼밖에 못 벌었으니까 세금을 10%만 냈지만,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요 추가로 벌은 거에 대해서는 10% 가지고 세금을 20% 내놔. 또 거기서 더 벌면 30% 내놔라, 40% 내놔라 그래도 별 변화 없이 내놓습니다. 네? 더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게 소위 이제 우리 지금 소득세 누진 과세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먼저 돈을 벌게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왕창 거두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게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수순이고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고르게 사는 사회를 먼저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신이 안 나가지고 돈을 안 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소련이
실패한 그런 고르게 못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빈부격차 중에서 제일 나쁜 빈부격차가 부동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아무 하는 일 없이 우리 경제 사회에 아무런 기여한 거 없이 집값이 올라가서 그냥 돈을 더 버는, 그거는 정당화하기 굉장히 제일 어려운 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빌딩 값을 올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빌딩에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음식점을 하고 해서 고객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오게 해서 하나의 상권을 새로 형성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 예? 소위 그 영세 상인들, 이 사람들이 그 집값을 올려놓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보면 제일 최근에 얘가 가로수길 같은 거, 가로수길이라는 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권을 만들었고, 삼천동도 원래 아무것도 없고 수제비집이나 있던 삼천동을, 예? 저렇게 상권을 개발해가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것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예? 상인들인데,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집주인이 먹을 뿐만 아니라 여 장사 잘 되니까 집세 올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하는 사람들도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합니다. 예?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한민국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기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하는 이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땅값,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러면 땅값 부담 때문에, 예? 경쟁력이 없고 사업하기가 힘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공급을, 이것도 칼럼 하나 썼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전에 조선일보 칼럼 보시면 상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부동산 공급을 늘려가지고 부동산도 공급을 늘리면 값이 안정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경제하는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취임 초기에 어쨌든 이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에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급 늘려서 자, 수요 공급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언제나 값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말대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늘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계획해가지고 규제 다 풀고 가용토지 마련해가지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뭐 해가지고 완공하려면 내 임기 끝나겠다. 예? 이 수요를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니냐.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가 됐으면 수요를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니냐 해가 한 게 종부세입니다. 예?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정도가 아니고 폭탄 같은 양도세를 매기겠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전부 다 한곡하고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종부세나 양도세 때문에 너무 부담되니까 막 내놓을 거 아니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 거 아니냐. 아무도 부동산을 겁나서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한 게 그게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해도 종부세 도입해도 뭐 계속 오르니까 말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임기를 한 1년 남겨놓고 다시 저한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책을 한번 네 책임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계부처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게 지금 판교 신도시, 그 다음에 군 부대 골프장 뭐였죠? 예, 성남대 다 내보내고, 예? 그 거여동 송파 거여동 거기 거여동 쪽에
신도시 하여튼 수도권 2차 신도시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수요를 조지는 수요를 억제하는 거 가지고 수급 밸런스를 맞춰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공급 확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오케이, 우리는 수요를 때리잡는 쪽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너는 지금 즉시 공급을 늘리는 일에 착수해라. 예? 그랬으면 아마 임기 중에 더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근데 임기 말에 공급을 늘리는 것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효과는 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부동산 가격 가지고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네. 다만 그 수순이나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것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뭐라 그럽니까? 소통을 해서 납득을 시키면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그쪽 말도 맞으니까 그쪽도 해보자 그것도 해보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착수하자 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하면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제는 법이나 명령이나 권력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경제란 것은 언제나 권력이나 명령이나 법으로 뭐라고 하면 그걸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이나 명령이나 권력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착각만 버려주면 그리고 경제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이 네 생각이 네 주장이 옳으니까 네 주장대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봐라 하고 나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는 그건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경제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국민들이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 요번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동남아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뭘 사 먹을 것이냐 예? 예, 삼계탕을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된장찌개를 사 먹을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은 경제적 선택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냥 매 순간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를 무시하고 그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를 법이나 명령이나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경제 정책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명심해 준다면 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기억도 있고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 말도 안 되게 한 번 더 시간을 주십사 하고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맡아 있는 게 경총회장입니다. 경총회장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에 관해서 우리 경제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거의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갔다 자충우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그 녹음을 얻어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요 앞에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 관계하고 노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조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나라 경제를 경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던 농업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를 했는데 해외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총체적인 나라 경제 전체가 총체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서비스업도 이제는 개구시를 해줘야 되겠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제조업만 가면 절대로 일자리를 못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업과 서비스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고 해외에서 달러를까지 그 전에 아까 우리 저 이사장님 조금 전에 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만들면 그리스처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제가 칼럼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자리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버는 일자리, 하나는 돈을 쓰는 일자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나누어서 쓰는 일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공무원의 일자리라는 것은 누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거를 나누어 쓰는 과정에서 돈을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그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일자리 몇 개가 생기면 돈을 쓰는 일자리 한 개를 늘려도 괜찮겠는가? 주먹구구입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세 부담률이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 소득의 평균 한 10% 정도의 세금을 내준다면 돈을 버는 일자리 10개를 만들 때마다 돈을 쓰는 일자리 1개를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요 사람 월급을 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주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쓰는 일자리를 무작정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자명한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버는 일자리 중에서 9개 중에 3개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달러를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경제의 숙명입니다. 원화로 돈 버는 거 우리나라는 원화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민들이 원화로 돈 벌고 소리하고 하는 게 늘어나면요 30% 수입을 유발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의 30% 정도는 수입을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입고 있는 이런 거 다 그냥 여러분들 쓰는 거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순간순간 수입을 유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는 달러를 버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일자리나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달러를 버는 역할을 제조업 혼자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농업과 서비스업도 이제부터 달러를 버는 역할을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농업과 서비스업이 달러를 버는 역할과 일자리 만드는 역할을 좀 더 많이 감당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 60년 전에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제조업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 됐는데 농업 서비스업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국제 경쟁력이 하나도 없고 하는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조업처럼 만들겠느냐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간단합니다. 제조업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제조업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걸 잘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적용하면 된다 하는 것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모두 수출해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수출해라. 그래서 조선소 짓기도 전에 해외 수주받으러 돌아다닌 나라입니다. 그런 정도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선 국내에서부터 국제 경쟁에서 이겨봐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입 개방입니다. 예? 수입을 개방해서 국내에서 우선 국제 경쟁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우리 제조업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저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중반에 제가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1975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공무원 하면서 75년부터 85년까지 첫 10년 동안에 한 일이 거의 각 부처와 싸우면서 특히 상공부와 싸우면서 수입 개방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쿠키 시장부터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터, 선풍기, 밥솥 하는 작은 가전부터 개방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같은 큰 가전 개방했고 마지막에 자동차까지 자 10년간 스케줄을 해가지고 제조업에 대해서 모든 업종에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 누구나 고생 안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경쟁 안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꾸 경쟁 안 하겠다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아 그래 경쟁하기 싫으냐 그러면 경쟁 안 하게 해줄게 하는 게 정치가들이라고요. 중소기업들이 내 상권 보호해 달라고 그 이제 소위 뭡니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습니다. 보호를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험 안 봐도 내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시험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험을 전혀 안 보인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국내 수요, 국내 시장에 안주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달러 벌어올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맨날 또 국내에서도요. 국내에서도 저 대기업으로부터 이걸 보호해달라고 맨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영세 상인들이 우리 상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데모를 했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는 명령이나 법이나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정부가 자기의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국민은 실시간으로 경제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은 이미 알리바바에 직구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손님이 줄어드는 게 저 이마트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저 이마트를 규제를 해주면 이마트를 한 달에 하루 놀던 걸 이틀 놀게 하고 어떻게든지 나라가 권력으로 법으로 저 이마트 영업을 제한을 해주면 내한테 손님이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규제하면요. 아 오늘은 참 이마트 노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구멍가게 가서 내가 물건을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점들도 이 국민들이 해외 직구하는 통에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과 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에 대한 요구를 그게 농민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거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하여튼 제조업은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완전 개방을 끝내고 세금에 의한 관세에 의한 보호만 일부 남겨놨다가 그 관세에 의한 보호를 다 걷어내고 관세 제로로 가는 길이 FTA고 WTO고 하는 국제 다자간 통상협상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 관세에 의한 약간의 이점조차도 점진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FTA 협상을 하면은 맨날 FTA 협상의 제일 큰 주제가 농업, 농업은 어떻게든지 그 품목에서 개방하는 품목에서 빼고 서비스도 될 수 있으면
뭐 빼고 이게 우리 지금 통상 교섭할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 놓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놓칩니다. 우리가 개방을 안 해주는 만큼 그쪽도 같은 만큼 개방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과 서비스업도 과감한 수입 개방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아니 수출을 해야 될 판인데 국내 시장에서조차도 못 싸우겠다고 그러면 그게 언제 사람 되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서비스업의 경우는요, 수입 개방이라는 게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개방이 해외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한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건데, 서비스업의 투자 개방이라는 것은요, 서비스업은 수입 개방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투자 개방이 곧 수입 개방이거든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서비스업의 투자 개방이 제조업의 수입 개방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건데, 그거를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역량이 부족할 때 남의 역량을 빌려가지고 빨리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드렸던가요? 안 드렸으면. 자, 우리가 제조업을,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 하나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땅하고 노동력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농업 서비스업도 똑같습니다. 땅하고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데, 자, 첫째, 자본이 필요하죠. 네?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미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원화, 미천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 최신 철강 제철소를 지을 수 있는 최신 설비를 사와야 되면 그 달러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뭐 하다못해 토목공사를 하는데 삽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엑스커베이터랑 이런 중장기 사오려고 하면 다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0년대에 그 달러를 못 구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서독 광부로 보내고 월남에 파병 보내고 해서 그 피 묻은 피땀 어린 그 달러 가지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그걸로 시작한 겁니다. 일본 전국권 자금 가지고 역사를 팔아서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고, 미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대 경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미천 다 외부에서 빌려오고 얻어오고 해가지고 외부에 의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로얄티 주고, 빌려온 돈으로 로얄티 주고, 기술도 다 들여오고, 빌려온 돈으로 주고, 장비도 다 들여오고, 공장도 다 들여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브랜드까지도 우리 브랜드 붙여가지고는 한 놈도 안 사주니까 다 일본 브랜드, 미국 브랜드 로얄티 주고 OEM 수출하고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는 능력도 없으니까 일본 종합상사한테 의뢰해서 팔고, 미국의 유통 체인에 의뢰해서 팔고, 우리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노동력만 제공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빌려가지고 대가를 주고 빌려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게 오늘날 한국인데, 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자기한테 부족한 역량을 남한테 빌릴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은 중국에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으면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정도의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오케이, 유리온실을 짓는 몇백억 들어가는 그 자본도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고, 외국이 아닙니다. 이제 60년대는 모든 걸 외국에 의존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외국에 안 가도 제가 필요한 자본은 국내에서 다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제 생각에 한 99%는 국내에서 다 조달이 가능합니다. 단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외부로부터 빌려라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러니까 서서히 확실히 서서히 죽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모택동 주석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경제가 있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인데 중국 경제를 30년간 발목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했거든요. 네. 절대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도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고 기술도 의존하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힘만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게 미제국주의에 의존하느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처음에는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일부 기술이나 자본의 도움을 받았는데 금방 또 소련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해가지고 소련하고 사이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경제를 어떻게든지 해보자 라고 한 게 하나같이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수천만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철소를 전국에 100만 개 만들었대요. 전국에 100만 개의 제철소를 우리가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천과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제철소를 100만 개 만드니까 철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철강 거기서 나오는 그 쇠의 퀄리티를 가지고는 호미밖에 못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의 특징은요, 바로 세계 수준으로 가야, 왜냐하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생활이 이미 국제 경쟁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것이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투자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주식만 삽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돈 제대로 못 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버리고 외국 기업 주식을 사고 이미 다 경쟁에 100% 노출되어 있는데 100%는 아니겠지만은 뭐 거의 다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쟁에 노출이 안 돼 있다고 착각하고 판단을 하는 게 다 그게 틀린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 노출을 안 시키고 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모태동이 전국에 100만 개 제철소를 만드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대외 의존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고급 서비스 산업일수록 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법대 선배님들 계시지만 그 고급 서비스 산업일수록 외국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역량보다도 브랜드 파워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경영 컨설팅,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이나 부즈 알렌 해밀턴 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영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그쪽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불을 받으면 우리 시간당 100불밖에 못 받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오느냐면 결국은 고객에 대한 접근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할 수 있는 힘, 뭡니까? 브랜드 파워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 파워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어느 대학 디자인학과 수석 졸업했는데요. 경험 삼아 제가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요번에 그 회사에서 하는 신제품 개발 디자인을 제한테 한 몇 개 주시죠. 하면 몇 개입니까?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또는 수십억 불의 소송이 걸렸는데 제가 요번에 하버드 대학 법대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저한테 몇 개 주시면 제가 경험 삼아 돈도 안 받고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요 업종의 특징은 싼 데 찾아봐라가 아니고 제일 비싼 데 찾아봐라. 제일 비싼 데를 찾아봐라. 그런 업종들일수록 외국 브랜드 파워를
빌려오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 산업, 예? 디자인 산업, 그다음에 뭐 컨설팅 하는 이런 공익임 선달 산업일수록 사람들이 자동차나 콩나물의 퀄리티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차 몰아보면. 근데 이 리갈 컨설팅의 역량과 퀄리티를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알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하여튼 우리한테 고객을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역량이 부족하면 그거를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제 저걸로 노동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노조 가입한 자 부모가 뭐냐? 임금 근로자입니다. 임금 근로자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임금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한 6, 700만 비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투쟁을 할 고용주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용주이자 직원이자 하는 이런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이거 빼놓고 요 임금 근로자가 지금 1,900만입니다. 중간에 있죠. 임금 근로자가 1,900만. 1,900만이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임금 근로자가 1,900만인데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게 한국노총 가입해 있는 근로자 수가 4.4%고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3.4%고 기타 민노총, 한노총 다 꼴보기 싫다. 너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노조는 있는데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 안 한 근로자들이 2.4%입니다. 합계 10.2%입니다. 그러면 이 노조가 민노총이 나오면 4.4%를 대변하는 거고 민노총이 나오면 3.4%를 대변하는 거고 이 다 합쳐봐야 10.2%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현재 임금 근로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연봉이 연간 따지면 연봉이 거의 뭐 1억을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을 이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 듣고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들 맨 밑바닥에 있죠. 취직희망자 310만 명. 예? 예. 취직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렇게까지 좋은 일자리 아니라도 나는 취직했으면 좋겠다. 예? 연간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일자리라도 취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310만,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그 중에 청년층이 110만입니다. 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왜 저 사람들 얘기를 듣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철두철미하게 194만 명, 10.2%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2%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한 번 채용을 하면 자르는 것은 해고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적으로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플렉스블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시장처럼 노동시장도 좀 플렉스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연성의 첫 번째 핵심이 해고를 좀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채용했는데 중국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내 물건이 덜 팔린단 말이에요. 예? 생산을 줄여야 되고 하는데 시킬 일이 없어졌는데 해고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예? 최소한도 내가 직원들한테 도저히 시킬 일이 없는데
계속 월급 주고 고용해 있으라 하는 이것만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줍니다. 왜?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노동법은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익이냐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어떤 경우에도 시킬 일이 없어도 해고를 못하는 그런. 그 다음에 오버타임을 할 때, 초과 근무를 할 때 통상 임금의 50%를 더 주라. 할증률을 50%로 해놨습니다. 그 ILO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라는 조직이 있는데 노동부하고 비슷하게 국제노동부입니다. 세계노동부 비슷한 건데 노동부도 그렇고 ILO도 그렇고 약간 하여튼 언제나 약간 또는 많이 노동자 편입니다. 네? 자기들 밥 먹고 사는 저 밥그릇이 그거니까요. 근데 ILO의 권고가 초과 근무를 할 때 25% 이상만 주면 되겠다. 25%입니다. ILO의 권고가 초과 근무 시 할증률이 25%인데 우리는 50%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죽으라고 초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할 정도의 일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늦추라고 그럽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늦추어서 초과 근무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초과 근무를 하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임단협, 투쟁을 해가지고 임단협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서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시킬 일이 있고 없고는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그게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데, 자, 어디 가서 큰 걸 한 건 수주해가지고 사람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손이 더 필요한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좀 더 채용할까? 요 채용하면 시간당 100원 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추가로 오버타임 시키면 시간당 150원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경영자는 당연히 100원 주고 새로 신규 채용해서 젊은이들 더 써서 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고용을 늘리려고 하면 공장의 생산 라인도 늘려야 됩니다. 기계도 더 사와야 됩니다. 공장도 더 증축해야 됩니다. 요 부담까지 감안해가 막 저울질을 하다 보면 근데 이 공장 짓는 비용도 자본 비용도 부담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 근데 요번에는 하여튼 운이 좋아서 큰 거 한 건 수주했는데 다음에 이걸 못하게 되면 일감이 줄 텐데 일감이 줄 때 어떡하지? 일감이 줄 때 기계는 되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기계는 아예 리스를 해가지고 공장이나 기계는 리스해가지고 뭐 1년 단위로 리스하면 일감이 줄면 기계나 공장은 그냥 리스 회사에 돌려줘버리면 되지만 이 해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니까 골치 아프다. 그냥 있는 사람 오버타임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가 된 겁니다. 이 노조 쪽에서는요 기획소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큰 소송을 일으키면 사회적인 이 포텐션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결사항전하게 되고 비싼 변호사를 써서 큰 싸움을 벌리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어디 조그만 회사 신문에 나지도 않을 그런 데서 조그만 소송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소송의 결과는 대기업한테도 나중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소송에 그 회사는 너무나 역량이 떨어져 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쓰지도 못하고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선소 판결을 얻어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 기업에 이제 확산시키는 이런 식의 그 기획 소송을 많이 하는데 제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 경청에 쫓아와 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겠노 하고 의논을 해주면 우리 경청도 무료로 다 그거 도와줍니다. 역량이 없는 회사한테 뭐 우리가 그거 하라고 큰 회사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받으면서 수십억씩 회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비는 큰 회사들이 다 내고 실제 혜택은
중소 영세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경총의 존재 자체도 잘 몰라가지고 노사 문제로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임금 협상까지 대행해 주거든요. 임단협까지 대행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노조는 전문가들입니다. 노조는 밥 먹고 노동법만 연구하고 밥 먹고 하여튼 이 사장이 말이죠. 사장이 실수로 노동법 위반해 주기만 유도하고 있는 그런 노조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사장 법원에 불려댕기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여튼 이쪽은 프로들인데 이 사장은요 완전히 노동법이나 노동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추어 사장하고 노조위원장은 프로하고 맨날 임단협하면 맨날 이쪽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단체 협상 내용과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단체 협상 내용이나 뭐 지역 규칙 이런 거 보면 막 개판입니다. 완전히 노조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게 10.2% 저기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1억씩이나 받죠. 그리고 이 큰 기업일수록 사장이요. 큰 기업일수록 사장이 아마추어일 뿐만 아니라 소위 야도입니다. 고용사장입니다. 예? 자기가 목숨 걸고 노조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참을성 없는 회장까지 있으면 이제 일이 더 심각해요. 회장님이 불러갖고 내용도 안 물어보고 야 이놈 자식아 그걸 하나 해결을 못하냐? 이 신문에 맨날 나고 말이야. 이 회사 이미지가 이게 뭐야? 도대체 당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장은 그냥 가서 그냥 왕창 양보해주고라도 빨리 그냥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잘하는 걸로 해온 그런 기업들이 일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대방은 그야말로 한노총 민노총 단위로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중앙에서 막 기획 소송까지 지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 사측은 맨날 아마추어가 그 사장을 또 2, 3년마다 바꾼단 말이에요. 예? 사장이라도 한 10년, 20년 하면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임단협하고 노조하고 부딪힌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좀 대응 능력이 높아질 텐데 맨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싸우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일방적으로 10.2%를 위한 우리 노동시장 법제가 그 밑에 있는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요즘 한참 쟁점이 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무엇이 비정규직이냐에 대한 데피니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노측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조술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버리는 그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게 법적으로 디파인도 안 돼 있고요. 어디까지가 정규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인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광의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봅시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 나올 텐데 뭐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여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얻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소위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 모조리 통상임금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추가로 임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베이스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인데 그 통상임금의 개념이 과거의 기본급에서
지금 이제는 정기적 고정적 일적으로 주는 모든 급여가 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고 그 베이스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게 몇 년 전 대법원 판결에 그러고요. 국회고 정부고 대법원이고 절대로 사용자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900만 근로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가면 100% 그런 거 법원은 그래도 좀 중심을 잡고 있는 정말 법원은 역시 그래도 믿을 건 법원밖에 없다 하는 정도의 그런 판결을 가끔은 해주는데 국회에 가면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국회에 가면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어야만 정치라는 것은. 근데 자, 통상임금 문제로 엄청나게 이미 취직한 사람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 결정적인 게 이게 아주 그냥 아주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게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이 우리나라의 평균 57.3세였던 그 입법 당시에 그런 거를 무조건 60세로 한다. 네? 혹시 60세 아닌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건 무효고 무조건 60세로 한다 하는 그런 정년 60세 의무화법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고령자 고용 촉진법입니다. 그런데 57.3세의 평균 정년을 하던 나라에서 60세까지 무조건 다 자리를 보장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결정적으로 이미 취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새로 취직해야 될 젊은이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을 벌린 겁니다. 국회가.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대로 따라가입시다. 안 되겠습니다. 일하다가 또 뭐를 막 다 못했니 어쩌니.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는 이미 취업한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정규직은 평균 연봉이 9,900만 원인데 고 사내 하청업체 고기에 부품 소재 납품하는 1차 협력사에 다시 또 비정규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하청 이렇게 내려가면요, 요 맨 바닥에 여기는 2,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제 지금 엄청나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만큼 임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부푼 꿈을 자꾸 이제 근데 한 시점에서 한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키워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키워나가면서 세금 좀 더 내라. 요번에 추가로 너 벌은 돈은 전보다 높은 세율로 내라. 이런 것은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있는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것도 오랜 세월 아마추어 사용자와 프로 노조위원장 사이의 싸움의 결과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고 이 부분만 문제를 삼으면 해결책이 없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먼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떻게 저거를 추스담을지 잠옷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첫 번째 과제가 좀 사람이 필요 없게 됐을 때 또는 사람이 필요 없게는 안 됐는데 저 친구 채용해서 한 몇 년 해보니까 도저히 월급값을 못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요, 그 사람이 월급값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휘저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저렇게 일 안 하고도 우리하고 똑같은 월급 다 가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직장의 근무 환경까지 버려놓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도 못 자르게 돼 있습니다. 예?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잘라야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유효한 걸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들과 그게 있는데요. 그거 읽어보시면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딱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고를 좀 융통성 있게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은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법은 국회가 안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소리 맨날 하고 있어봐야 아무 얻는 거 없이 조선세원만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이제 안 한다 하고 제가 작년 초부터 시작한 게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70%가 호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근데 호봉제라는 것은 들어오면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힘든 일을 하든 쉬운 일을 하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성과를 많이 올리든 적게 올리든 해가 가면 따박따박 같이 호봉이 올라가는 그게 호봉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무, 성과, 연봉제. 직무. 일이 어려우면 월급을 더 주고 일이 쉬운 일은 월급을 아무래도 적게 준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못 냈다 하면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월급을 책정할 때 당신은 작년에 엄청난 성과를 많이 올렸으니까 월급을 30% 올려줄게. 근데 당신은 10% 깎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플렉스블한 임금 체계를 만들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월급 네 보니까 70%밖에 네 월급값 70%밖에 못하지만 뭐 첫 해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내년에 10% 삭감이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다시 네 기여를 제대로 하면 다시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플렉스블하게 할 수 있으면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고의 유연성을 포기하고 임금 체계의 유연성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직무성과 연봉제 도입을 우리 경총의 핵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년 초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직무성과 연봉제를 하면요 해고의 필요성이 우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년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정년 명예퇴직이라는 제도 없습니다. 네. 해고를 못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해고를 못하니까 사실은 60세가 됐는데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 아직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면 해고를 일단 정년퇴직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뭐 촉탁이니 뭐니 해 다시 쓰지 않습니까? 정년이라는 것은요 전혀 이게 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네? 미국에 가면 공공부문조차도 학교 같은 데서도 30, 40대라도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저 선생은 안 되겠다 하면 자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저 할머니 아직도 정정하시고 네? 애들 다루는 거 보면 수십 년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왜 자르냐? 70대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게 바로 해고의 경직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직무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60세 정년 의무화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도 찔리니까 59조의 19조의 2 하는 거는 19조하고 20조 사이에 조문을 하나 신설해서 끼워 넣었다는 뜻입니다. 예. 요 19조 2라는 조문을 신설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치열한 논란 끝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회에서 토의한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임금 피크제 도입해야 된다.
너가 57세에 퇴직할 거를 3년간 더 회사에 있게 법이 해줬으니까 그 3년은 여태까지 받던 월급의 한 70%만 받으라. 이게 이 법의 이 조문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평균이요, 대졸 초임과 대졸 퇴직할 때 임금의 격차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만 너가 70%만 받아가면은 그 30%만 양보해주면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 채용을 종전만큼 해라고 우리가 기업들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선 첫째 임금 피크제 도입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한 조치가 임금 피크제고요. 임금 체계 개편 2 직무 성과 연봉제 도입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요즘 신문 보시면 공공부문 연봉제 도입 철회 가능성이 지금 거의 선언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 그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법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단기적으로 임기 응변책으로는 임금 피크제고 그 속기록의 토론 내용에 보면요, 직무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그 안에 임금 피크제는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제라는 게 연봉을 플렉스블하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연봉제 정할 때 이 새로 정년이 연장되어서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은 70%만 준다 하고 직무성과 연봉제를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토론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 그거 꼭 여기 안 적어도 된다. 직무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그 토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의 연봉제를 철회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참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 저가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워닝을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한테 지금 너 그런 식으로 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요거 정권 바뀌면 대법원 가서 100% 다 깨진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대원칙이요, 취업 규칙을 노동자한테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실제로 당장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먼 훗날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다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굉장히 근로자 편의 그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가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 연봉제를 보면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목표를 추구를 하더라도 수순과 방법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100% 깨지기도 하는데 100% 깨지는 방법으로 급한 마음에 당장 연내에 무조건 전원 성과 연봉제 도입, 노조의 동의는 필요 없음. 이거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 없이도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걸 하니까 벌써 이제 대법원이 아니고 1심 법원에서 벌써 무효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너무 성과를 빨리 올리려고 대통령한테 가서 전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완료했습니다. 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서두르는 바람에 일을 다 그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경총이 추진하자고 하고 기업들한테 막 인카리지 하고 하는 직무 성과 연봉제 도입의 방안은 1차적으로 될 수 있으면 법원에 가서 불이익 내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구조를 짜라. 불이익하자, 예를 들어서요, 싫은 사람은 네
퇴직할 때까지 이 호봉제 그대로 적용해 줄게. 단 연봉제를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서 원하는 사람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자 라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저 한 선배님. 네? 또 신입사원들 모집할 때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지금 노동법 이거 아니 지금 노동법이야. 지금 우리 저 노사협약 내용과 지금 취업규칙 이거 가지고는 너희를 도저히 고용을 못 해주겠다. 네? 너가 호봉제 아니고 너거는 일한 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연봉제를 받으면 내가 너를 고용해 줄 수 있는데, 네? 또는 내가 일감이 없어지면 너한테 월급 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여유 있는 지금 회사가 아니다. 회사가 간당간당한다. 그러니까 일감이 없어지면 해고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너 채용하면 지금 채용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한테 안 물어보고 노조한테 물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한테 미취업자한테 이런 조건으로라도 너 취업하겠냐 해서 그거 좋습니다 하면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젊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예? 오로지 하나의 단체 협약, 하나의 취업규칙을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에 가서 그래도 불이익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짜가지고 처음에 시작해라. 그러니까 새로 취업하는 애들한테 너는 연봉제 적용해도 괜찮냐? 연봉제 좋습니다 하면 본인들 동의가 있었고 기존의 직원들은 그냥 원하면 그대로 다 호봉제 퇴직할 때까지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면 불이익 변경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가 지침을 보내고 레코멘데이션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도 채용하고 걔들도 훈련시키고 키워야 이 기업이라는 게 영속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몇 년째 신입사원을 못 뽑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너가 기득권은 털끝만치도 안 건드릴게. 얘들은 좀 다른 조건으로 뽑도록 동의해주라 하면 저는 노조가 동의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저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은 법에 그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이 2071시간이고 불란스 같은 경우는 독일 불란스 1300시간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 생산성은 보면 우리나라 제일 떨어집니다. 제일 떨어지는데 HPV라는 게 뭐냐면 레이버 아워 퍼 비클이거든요. 차 한 대 생산하는데 몇 시간에 맨 레이버 맨 아워가 들어가느냐 하는데 우리 26.8이고 요거 같은 회사 겁니다. 다 같은 한 회사가 이 전 세계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게 돼 가지고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의 그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차 한 대 만드는데 27맨 아워가 들어가고 미국 공장에서는 15맨 아워가 들어갑니다. 예? 임금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예. 임금도 높은데 생산성은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이 회사 망합니다. 이 회사 여기서 이래 받치주는 이 회사들이 없으면 이 회사 망합니다. 예? 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다 여기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원래 초과 근무 때 할증 임금을 주락하는 거는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로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50%나 더 주라고, 예? 통상임금의 50%나 더 주라고 하면
사용자가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초과 근무를 안 시킬 거라고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50%를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가지고 근로자가 원하는 초과 근무 제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벌어져 있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이고 일주일에 1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고 그때 50% 돈을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휴일에 근로할 때도 50%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말만 달랑 또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일에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는지, 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이 12시간 초과 근무를 12시간 이상 못한다는 여기에 휴일 근무도 카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법 조문이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지난 아까 통상임금처럼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에 노사가 다 양해하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 더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시킬 수 있다라고 안 하는 이유를 아시죠? 네, 시킬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원해서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때 휴일 근로에 50% 할증을 해줘야 된다는 조문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기획소송을 너댓 군데서 지금 진행 중인데,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요것은 휴일 근무인 동시에 초과 근무 아니냐, 연장 근무 아니냐. 그래서 연장 근무 50% 할증과 휴일 근무 50% 할증을 합쳐가지고 200% 할증, 100% 할증해줘야 된다 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요거 터지면요, 괴멸적 일자리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겁니다. 이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사람은 고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도 하여튼 단가를 너무 높여놓으면 고용 양은 주는 거죠. 지금 일자리의 양이 중요한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지, 이미 취직한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한지,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직하게 만드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노총 한노총은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예? 조합원들한테 다음에 또 표 얻어서 또 위원장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5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예? 그 학업심에서 회사가 선수한 거 한 건뿐입니다. 회사가 4건 패소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근데 왜 대법원이 지금 몇 년째 판결을 안 내리고 다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리상으로나 이 법 조문만 가지고는 이게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하고 따로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법 하는 사람들의. 그 법은 역시 뭐니 해도 이거 하면 실제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일단 하여튼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못하고 빨리 정부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노동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없애주면서,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다 노사간에 양해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을 확 뒤집잖아요. 그 순간에 지난 3년간 못 받은 거 요청이 들어갑니다. 지난 3년간. 그래서 통상임금 그거 할 때도 지난 3년간 소급해서 청구는 하지 마라. 그거는 신의칙에 의해서, 예? 사회 지난 오랜 세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청구는 하지 마라 하는 조문을, 그 판결을 해줬는데,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판결을 해주기도 어려운지 하여튼 좌우지간 국회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법에서 이걸 클리어하게 해주면서 정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로자한테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문에서 보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예? 예.
근데 이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정치가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가 갈등 해소의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장치인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든지, 여기서도 이거를 법원에 던져놓고,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국회 서신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5년 전에. 요거 우리 국회에서 해결할 테니까 판결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하는 비공식 서한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엄연히 있었던 사실이니까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상임금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동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얘기를 듣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조의 얘기를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 노조의 얘기는 절대 듣지 말고 오로지 미취업 청년들한테, 당사자한테 너거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대안이 있는데 너거 이렇게라도 해서 너거 이렇게 하면 취직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재 너거 아버지 삼촌들이 깔고 앉아있는 이 기득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조금 너가 양보하는 거다, 네? 그래도 하겠냐,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깔고 앉아있는 기득권까지 어떻게 해달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절대로 못 해낼 것 같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9,9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대로 9,900만 원을 받으면서 2,200만 원 받는 사람 임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그거 해줄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거라도 해주자. 이 사람들 기득권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 60세 이것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요, 자,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데피니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너 3년 고용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 없이 하는 그걸로 바꿔주면 그게 정규직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하니까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자를 필요 없어졌을 때 해고를 하고 싶을 때 해고를 못하니까 자꾸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 해고를 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면 소위 말하면 제일 간단하게 시킬 일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해주면 이거 없애도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2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 겨우 이제 말 안 해도 알아서 지 할 일 하고 할 만한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이게 지금 바꾸는 게 제가 그래서 은행연합 회장할 때 은행장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2년마다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도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되고 할 테니까 그냥 하여튼 그거는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일이 있고 실제로 계속 일이 있고 그 일을 계속 하는데 2년마다 여기서 자르면 우리 은행에서 자르면 그 사람은 신한은행에 가서 취직하고 신한은행에서 잘린 사람은 우리 은행에 와서 취직하고 하는 게 이게 은행 창구 텔러들의 숙명처럼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한 자리에서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는 제가 봐도 이게 결국은 할 일이 없어졌을 때 해고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한데
할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한 50%나 되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지난 세월 보면 수십 년 동안 예? 할 일이 없어져서 잘라야 될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모른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 없다. 실제로 지속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무기계약적으로 바꿔주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은행장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저도 약간 좌파 기질이 있죠. 그죠? 그걸 저 은행에서 일단 그걸 일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파견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나 경비 용역을 청소 경비 전문 용역 회사에 맡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직접 고용하라. 요거까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거기에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러면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은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도 다 모회사가 경영해야 맞는 겁니다. 물건이라는 형태로 부품을 납품받는 것은 이건 별개 회사로 인정을 해주는데 용역을 납품받을 때는 이거는 별개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비정규직 이 데피니션도 없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 섣불리 건드려 놔가지고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정규직화 해달라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은 회사의 취직 사원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임금 올리라는 겁니다. 임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야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고 최종 목표는 뭐냐?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임금을 안 올려주고 어떻게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합니까?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왜냐하면 국제 경쟁력은 아까 모두에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탱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속도로 해나가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쿠션이 우리 지금 경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요 아까 아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노조한테 물어보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당사자한테 당신 그 2년마다 이렇게 잘리고 하는 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너무 높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정규직화라는 용어예요. 창구에 앉아서 텔러 업무를 보는 여직원들을 외환 업무 보는 직원하고 같은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당사자가 우리는 그런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2년마다 잘리는 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거는 해준다. 이렇게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노조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처럼 좋은 일자리 이외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런 안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해야 사용자들이 우리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 아니냐.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들고 말아버리거든요. 뭐 감당을 못하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경우도요. 자, 근로자 파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한 40대, 50대에 그냥 해고 나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이런 거죠. 세상에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한 사람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정도로 일의 양이 많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석유화학 공장에 시설 안전 점검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 그거를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1년 내내 놀리고 1년에 일주일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감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회사에 소속해가지고 요 회사에 가서 3개월 일하고 저 회사에 가서 6개월 일하고 저 회사에서 1년 일하고 하는 거를 그 회사 거기에서 가서 일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면 3개월 와서 일하고 가버리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죠. 정규직 아니죠. 근데 이 파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잘 어레인지 해가지고 여기 3개월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6개월 하고 저기 가서 또 5개월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계속 일을 할 잡이 있는 그리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다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이제 질서가 기본이 이제 무너지는 일인데 그것도요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 풀타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 회사가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잘렸기 때문에 이 파견 회사라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일감을 찾아서 조선을 해주면 자기는 이걸로 만족하는데 이걸 왜 노조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럽니다. 노조는 자기네들 같은 그런 절대 잘리지 않고 또 너무 기능을 받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누리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수준의 좋은 일자리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야 저런 질 낮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 논리를 내세우는데 거기 함정은 우리 경제의 역량이 모두 그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경제에 없기도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일의 양과 그 다음에 지불 가능한 감당 가능한 임금의 총액 중에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쁜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대기업에서 임금을 왕창 올려주고 나면 반드시 납품업체한테 납품 가격 깎으라고 하는 압력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럼 납품업체는 하청업체는 납품 가격을 깎고 나면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을 못 올려줍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것이 지금 이런 결과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갑자기 이 지금 노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이 아니고 그 기득권의 털끝만치라도 훼손하려고 덤비들면 그런 법 개정은 국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런 정도의 갈등 해결 능력이 있고 설득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고 제가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면 그걸 못 해내겠다고 하면은 근로자들한테 자 노조가 깔고 앉아있는 그 기득권을 하나도 훼손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테니까 근로자 개개인들이 개인적인 선택을 조금씩이라도 융통성을 터주는 그것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게 이제 소위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 모든 직원들이 구속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 근로계약을 허용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저는요 우리 노조가 임금 피크제 추구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임금 피크제 받겠습니다. 30% 임금 연장된 기간에 30% 임금 삭감해도 좋으니 우리 아들 취직할 때 우리 아들 나중에 입사시험 볼 때 10% 가점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거 왜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자기 월급 30%를 잘라가지고 아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용세습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고용세습이라는 것은요, 노조가 자기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라 하는 그게 고용세습이고,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회사로는 같은 임금을 가지고 70% 30% 쪼개갖고 사람 하나 더 쓰고, 예? 그리고 이거 뭐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고, 뭐 웬만하면 예? 채용한다. 이런 식의 개별적으로는 다 사정이 다르다고요. 나는 아들도 딸도 없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정들이 다 다를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연봉제하면 월급 더 받을 자신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봉제하면 나는 틀림없이 월급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의 법률, 하나의 단체 협약, 하나의 취업 규칙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체 협약 취업 규칙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것 바람에,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제자리 걸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아놓으면요, 개별적으로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한다고 모아놓으면 개판되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제일 그 중에 엉뚱하고 강경한 주장하는 사람한테 질질 끌리댕기는 사례가 우리나라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거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선택권 허용하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허용해가지고 조금씩 융통성 있는 그 숨통을 터 나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나는 내 혼자 회사하고 이런 근로계약 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가 너무 집단주의라 가지고, 그랬다가는 완전히 그냥 회사 안에서 왕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이거 허용해줘도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길이라도 열어놓고 그 중에 용기 있는 한 사람씩이라도 변화를 일으켜가면 변화의 싹이라도 키울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한다든지 단체 협약을 개정해가지고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을 해보자, 노동시장 개혁해보자,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낸 게 개별 근로계약의 가능성을 터주자. 만약에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 막 팔목을 비틀어가지고 억지로 그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면 현재 단체 협약 근로 취업 규칙보다도 불이익한 내용으로 개별 계약은 못 맺는다. 그보다도 당사자한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맺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변화의 길을, 변화의 싹이라도 키워보자 하는 게 제가 우리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마지막 꿈입니다. 감사합니다.